과학자들이 남극의 약 1700피트 두께의 얼음을 뚫고 사상 최장 길이의 코어를 뽑아 올렸습니다. 이 코어는 약 750피트 길이의 관으로 약 23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코어는 당시 서남극의 이 지역이 열린 바다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 빙상이 예전에 붕괴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가라앉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 도시들이 수족관으로 변하고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국제연구팀이 크레리 아이스라이즈라는 지점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이곳은 남극의 거대한 얼음판처럼 해저 암초에 걸려 있습니다. 이 암초들은 브레이크처럼 내륙빙하를 붙잡아줍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닷물이 아래에서부터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얼음이 얇아져 바위에서 떨어지면 브레이크가 사라지고 내륙빙하가 바다로 곧장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시추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분의 1마일 두께의 얼음을 곱게 뚫는다는 건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일반 드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연구팀은 맞춤형 온수드릴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초고온 압력 세척기와 비슷합니다. 거의 끓는 물을 곧장 아래로 쏘아 약 1피트 너비의 수직 터널을 녹여 만듭니다. 문제는 얼음이 구멍을 다시 막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대륙 자체가 안 되라고 말하는 셈이죠. 뜨거운 물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터널이 다시 얼기 시작해서 구멍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어붙은 황무지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체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작은 텐트 캠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지가 약 450마일 떨어져 있어서 심각한 고장이 나면 프로젝트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우주정거장은 지구 표면에서 약 250마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은요, 거의 우주 임무처럼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가는 게 더 어렵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캠프에서 전기가 나가면 연구원들은 하루나 이틀 안에 신속하게 고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구멍이 완전히 얼어붙어 닫힐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얼음은 고대 미생물과 공기 중 입자들을 가둘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얼고 층층이 쌓입니다. 각 층은 그 당시 공기 중에 떠다니던 모든 것을 가둡니다. 먼지, 가스, 심지어 아주 작은 생물체들입니다. 과학자들이 과거를 읽는 방법이죠. 이렇게 쌓인 층을 빙액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노렸던 건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얻은 것은 바로 퇴적물 코어입니다. 얼어붙은 눈 대신 얼음 아래 바닷속 바닥에서 뚫어 올린 길고 긴 진흙과 암석의 관이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빙액은 공기 중의 성분을 기록하고 퇴적물 코어는 바다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물에 떠있는 모든 것은 결국 가라앉게 되죠. 두꺼운 얼음이 바다를 덮는 거대한 천장이 생기면 그 아래는 칠흑처럼 어두워집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바닷바닥으로 가라앉는 유일한 것은 위에서 움직이는 얼음에 의해 땅에서 극혀나온 잘게 부서진 암석뿐입니다. 기후가 따뜻해져 얼음이 물러나고 햇빛이 생명을 불러오고 바닷바닥은 열린 바다의 층을 쌓기 시작하죠.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빙하기엔 암석이, 간빙기엔 조개 섞인 진흙이 쌓입니다. 마치 지구는 과학자들이 찾을 바코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네요. 시추팀이 마침내 거대한 흙관을 열었을 때 그 진흙에는 고대 바다벌레들의 물리적 흔적인 해양 화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은 살아남으려면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이 벌레들의 먹이사슬도 바다 표면의 조류 번식에 달려 있어서 이들이 발견됐다는 건 큰 증거입니다. 따뜻한 조건에서는 빙하가 완전히 물러났다는 뜻이고, 서남극에서 가장 두려운 건 이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빙하는 단순히 조금씩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천천히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빙하에는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이 심해 화석들은 바다가 충분히 따뜻해져 빙하를 들어올리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면 얼음 덩어리 전체가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빙하가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런 종류의 붕괴가 과학자들을 불안하게 하죠.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히스테리시스라 합니다. 이 친구는 빌리입니다. 빌리는 눈 덮인 언덕 꼭대기 썰매에 앉아있죠. 썰매는 아래를 향하고 있지만 아직 빌리는 움직이지 않네요. 눈이 그를 제자리에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누군가 썰매를 살짝 밀어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미끄러집니다. 한번 썰매의 러너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중력 때문에 썰매는 저절로 속도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령 빌리를 민 사람이 후회하더라도 썰매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거대한 빙상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어떤 온도선을 넘으면 빙하 후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세기 후 온도가 다시 내려가도 빙하가 저절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서남극이 그런 임계점에 언제 진입할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추정치에 의하면 위험구역은 1800년대 중반 전 세계 평균 기온보다도 약 3.6도 높아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전환점이나 명확한 카운트다운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코어는 바로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빙하는 따뜻한 물이 겉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극 일부 지역은 아래에서도 가열됩니다. 로스 빙봉 근처에는 로스섬이 있고 그곳에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 화산의 이름은 에레버스 산입니다. 이 산은 해수면보다 약 12,400피트 높이 솟아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활화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상 분화구 안에 용암호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수십 년 동안 끓고 있는 실제로 빛나는 용암 웅덩이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오랜 기간 용암호를 유지하는 화산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에레버스 산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 중 하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극은 표면이 매우 춥지만 에레버스 산은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로 움직입니다. 그 열은 위의 공기가 화씨 영하 40도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그마는 뜨겁고 부력이 있어 위로 올라옵니다. 신선한 마그마가 계속 분화구로 공급되고 가스가 계속 빠져나가는 한 용암호는 계속해서 녹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레버스 산은 또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화산이 만든 얼음탑도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가스가 균열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 즉시 굳어져 녹고 속이 빈 얼음 굴뚝이 됩니다. 이 얼음탑 내부의 동굴 중 일부는 바깥 공기와 비교해 놀랄 만큼 따뜻해서 어둠 속에서도 미생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상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멋진 점은 수마일에 걸친 빙하 아래 호수들입니다. 어떤 호수는 작은 도시만큼 큽니다. 압력이 호수가 액체로 남게 하고 아래 열이 얼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 중 상당수는 숨겨진 통로로 연결돼 지하 배관처럼 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위성으로도 물이 움직이면 위 얼음이 오르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레버스 산이 중요한 이유는 서남극이 아래로부터 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은 기저의 얼음을 녹여 아래에 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있는 호수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찰이 줄어들면 얼음이 더 빠르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차고 비워질 때 미끄러운 층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지력이 약해지면 썰매는 큰 힘 없이도 쉽게 움직이죠. 벽에 종말의 시계가 걸려 세상의 끝을 카운트다운하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서남극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해도 그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안선은 한 번에 몇 인치씩, 한 번의 폭풍마다 조금씩 이동하고 그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도시들이 한 번의 파도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재설계와 이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오늘날 해안선 일부가 잠기면 미래의 잠수부들은 우리가 고대 난파선을 탐험하듯 마천루 꼭대기를 지나 헤엄칠지도 모릅니다.